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제 원활한 중환자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생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사실 다른 병원으로 이게 저변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어떤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앞에서도 잠시 이제 언급했듯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환자 재활이 필요하다는 중환자실 내부의 문화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해도 중환자실에서는 이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활 치료를 정말 적극적으로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고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중환자실을 방문하면 아무래도 일이 많아지니까 제가 가서 환자를 보면 되게 등 뒤에서 되게 따가운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와서 또 뭘 조금 이제 헤집어 놓고 가냐 이런 느낌의.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를 이제 형성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4년, 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는 어느 ICU를 가도 중환자 재활팀이 왔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그 다음에 정말 같이 일을 도와서 하고 필요성을 이제 절실히 느껴서 많이 좀 공감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과 노력이 중요하다,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다른 병원으로도 저변을 확대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인력과 아무래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수가에 대한 그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중환자 재활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중환자 재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 않는 의료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와서 베드사이드 PT 잠시 하는 건 너무 부족하다라고 모두가 느낄 건데 사실 인력과 수가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인력이라는 건 사실 수가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으면 이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교수님 처음에 노력하실 때는 이제 그런 문화 속에서도 되게 열심히 하셨다는 게 굉장히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한 5분만 이제 진짜 패시브 ROM만 딱 하고 가면 끝이니까 그게 너무 아쉽단 말이죠. 사실 좀 기계도 많이 활용하고 좀 더 적극적인 막 재활을 한 분 한 분 해드리면 정말 좋겠다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 곧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활을 할 때 있어서 사실 저희 사람이 붙어서 물리치료사 선생님 붙어서 하는 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가야 될 방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AI라든지 피지컬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좋은 말, 막 앞서 나가는 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재활의학과에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랜딩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기술 중에 무엇이 앞으로 중환자 재활에서 조금 선도적이고 앞서 나갈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 중에서는 이제 보행 보조 로봇 같은 경우는 사지마비 환자분이나 보행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중환자실로 들어오기는 조금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그 크게 두 가지 상황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의 의식이나 정신 상태를 한 24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AI 모델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CU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억제제도 쓰고 진정제도 써야 되는데 환자 옆에서 누군가 24시간 계속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면서 상황을 설명해주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그 강도를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AI 모델들이 요즘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환자분과 친근한 가족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로 재현을 해서 옆에서 24시간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마 틀림없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잘 아시다시피 휴머노이드나 아까 말씀드렸던 보행 보조 로봇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데 중환자 재활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이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지지만 해주는 역할만 해줘도 아마 저희 치료진이 재활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환자들 옆에서 침상에서 재활을 해보면 보행은커녕 사실 이렇게 침대를 틸팅시켜갖고 세워서 서 있게만 해도 환자들이 힘들다고 나중엔 울고 막 눕혀달라고 하잖아요.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세워놓는 것만으로도 이제 운동 효과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는 환자가 막 우셔도 조금 달래고 해서 어쩔 때는 1시간 반도 이렇게 세워놓는데 사실
일반인도 1시간 반을 서 있으면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쵸. 좀 너무한가 싶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이제 서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으신지요? 외상 환자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령의 환자가 좀 장기간 누워 있을 때 뭐 힘도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억지로 저희가 틸트 테이블을 세운다고 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이게 발목 쪽에 통증을 좀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워 있다 보면 아킬레스 텐던이 타이트니스가 생기면서 어. 저희가 스트레칭 할 때 너무 아프잖아요. 그걸 똑같이 체중을 실으면 상당한 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럴 경우에 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었었고, 그럴 경우에 너무 처음에 참으세요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재활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 너무 생기니까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1번은 치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치료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통증이라든지 이제 통증 때문에 생기는 뭐 타키미아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생기면 잠깐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제 좀 쉬었다 다시 시도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간은 정해진 게 사실은 없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괜찮으면 저희가 사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오래 누워있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누워있는 시간보다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최대한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봅시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버틸 수 있다면은, 그게 특별히 부담이 안 된다면은 시간은 자주 그리고 오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된 환자들한테서의 재활인 것 같아요. 아까 환자들에게 어떤 가족의 목소리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어떤 이제 그런 컨버세이셔널 AI 그 말씀하셨는데, 실제 환자분들한테 음악 틀어드릴까요라고 물어봐도 싫다고. 너무 이제 힘들고 자고 싶은데 그 음악 이제 사운드 듣기 싫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의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중환자실도 거의 노인의학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노인들이 잘 안 들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중환자실에 보청기 걸어놨다 잃어버릴 수 있고 몇백만 원짜리를 이제 그 조그마한 거 잃어버리면 못 찾으니까 간호사들이 대개는 또 보청기를 빼서 집에 보호자한테 보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또 안 들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환자들이랑 의사소통할 때 청진기를 환자 귀에다가 꽂아놓고 제가 청진기에다 말을 하면 잘 들린다 그래갖고 그렇게 의사소통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AI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젊고 잘 들리는 회복기의 환자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경험을 사실 환자마다 다릅니다. 환자마다 다르고 지금 중환자실에서도 실제로 그런 걸 해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청기를 오래 쓰시던 할아버지가 보청기가 없는 상태니까 정말 막 아지테이션이 심한 것처럼 묶어놨는데 하루 이틀 보청기 끼워드리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거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음악이나 그 다음에 드라마 이런 거를 자주 활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 물어봅니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근데 또 거부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아무것도 틀지 말라고 자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보청기, 그다음에 틀니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간호사들이 꽁꽁 싸서 보호자한테 보내면서 그게 없는 환경에서 이제 환자를 케어해야 되니까 전 그게 좀 많이 한계로 느껴지고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교수님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중환자 재활 분야의 차세대 연구 트렌드, 그다음에 그 세계적인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 중환자 재활 연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우선은 재활이라는 의학은 사실은 운동 치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중환자 재활이라고 하면 운동 치료, 그 운동 치료 중에서도 모빌라이제이션에만 초점이 사실 많이 맞춰져 관절 있습니다. 구동, 관절 구동.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은 병원에서 이제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이제 조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운동 치료뿐만 아니라 연화 재활, 그다음 인지 재활과 같은 작업 치료 영역, 그리고 언어 치료와 같은 다양한 재활 치료들이 중환자실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중환자실 내에서 진정한 재활 치료가 완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물론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10년 전에 제가 이제 영양집중 지원팀에서 네네. 일본에 있는 병원에 음. 영양집중 지원팀 이제 견학을 일주일간 갔는데, 거기서 그때 화두가 뭐였냐면 노인들의 삼킴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잘 못 삼키기 때문에 못 먹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네. 정말 노환이 메인 입원의 맞습니다. 이제 네. 이유인데, 결국은 이제 삼킴 재활이 잘 안 되니까 여기 하이 레벨을 식도를 뚫어가지고 네. 에소파고 토미에서 이쪽으로 이제 곡기를 네네네. 밀어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가 안 되니까 네네네. 여기로, 사실 우리는 이제 위를 뚫지만은 네네네. 되게 하이 레벨 식도에서부터 이제 곡기를 주는 걸 하는 걸 봤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저 네. 방향으로 가겠다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삼킴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삼킴 재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국한적으로 여러 우리 중환자학회 회원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연화 재활이 결국은 ICU에서, 특히 고령에서 중요한데, ICU에서 서바이벌 하신 분들이 결국 디스파지아가 문제가 돼서 아스피레신 유머니아가 생겨서 다시 중환자실로 오거나 아니면 퇴원할 때까지 그게 문제가 계속되면서 트라케오스토미 디캐듈레이션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쵸.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트라케오스토미를 하는 환자들을 가능한 발성을 시키려 하는 이유는 트라케오스토미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퍼 에어웨이에 대한 사용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1번은 감각 저하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위크니스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 다 삼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 우리가 비사용으로 생기는 그 디스유즈, 디스파지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초기에 그런 것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트라케오스토미를 하고 난 이후에는 가능한 진정도 좀 줄이고 구강에 대한 자극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위쪽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 환자들의 예후에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트라케오스토미가 되어 있는 환자의 발성 연습은 네. 벌룬이 있는 환자에게 네네. 디벌루닝을 잠시 해서 연습을 시킨다는 네네. 건가요? 아니면 스피킹 튜브 같은 거를 이제 네네. 적용해서 벌룬 없이 할 수 있는 환자는 그거를 적용한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버브 커프 보컬라이제이션은 우리 트라케오스토미 튜브 중에서 서브글로틱 석션 튜브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쪽은 석션을 해서 시크리션을 빼내는 거죠. 보컬 코드 하방, 그 다음에 그쵸. 커프 사이에 있는 시크리션을 빼는 건데 빼고 나면 공간이 비겠죠.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월 O2를 밀어 넣으면 플로우가 보컬 코드 상방을 통과하게 됩니다. 안 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 플로우를 이용해서 보컬 코드를 사용해서 발성이 되시는 분들은 1번은 그렇게 발성을 시도합니다. 이거는 벤틀레이터 세팅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 위에 플로우를 오트 이용하니까. 자극이 너무 조금 심해서 환자가 기침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플로우만 잘 조정하면 발성이 잘 되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벤틀레이터 세팅이 위닝 세팅으로 좀 넘어간다. 그래서 환자 자발호흡을 좀 유도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본인의 호흡을 이용해서 발성을 시키는 것은 그때부터는 디플레이션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커프 디플레이션 시키면 플로우가 이제 그 환자 폐로 들어갔던 공기가 익살레이션 네, 되면서 그쵸. 나올 때 네. 벤틀레이터로 좀 가겠지만은 이제 미기 위쪽 좀 상방으로도 있더라도, 함께 올라가겠죠. 그 공기를 이용하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에서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좀 더 강화시켜 줘야 되겠다 하면 벤틀레이터 서킷의 중간에 원웨이 밸브를 줍니다. 그러면 그 인할레이션 됐던 게 익살레이션 될 때 벤틀레이터 가는 게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차단되게 되면 위쪽으로 가는 플로어가 훨씬 강해지면서 발성이 훨씬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러면 알람이 울려요? 안 울려요? 그때는 울립니다. 울리기 때문에 벤트 네. 세팅을 네. 그럴 때는 NIV 세팅으로 하고 알람 NIV 세팅도 조금 세팅으로. 바꾼 다음에 알람이 울리면 환자가 되게 불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세팅을 미리 조정해서 합니다. 다음 이제 이번 중환자의학회 때 사실 네, 이제 네, 연화 네. 곤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디스파지아 강의하셨는데, 다음에 혹시 강의 기회가 있다면 네, 네.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네. 벤트 세팅에 이제 서킷을 원웨이 밸브를 어디다 설치하고 알람 레인지를 어떻게 변경하고 이런 내용을 네, 네. 알려주신다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중환자학회고 지금 중환자학회 제가 홍보이사로서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미더 엑스퍼트 이제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중환자의학회와 그리고 재활의학회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할 이제 중환자 재활의 미래 공동 지향점은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환자 재활은 말 그대로 중환자와 재활의 이제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두 학회의 지향점은 당연히 중환자 재활의 활성화, 네. 저변 확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환자의학회나 외상학회에서는 재활에 대한 관심이 사실 아주 큰 반면에 재활의학과 내부에서는 아직 좀 중환자실이라는 그 환경 자체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환자 전담 교수님들을 좀 많이 모셔서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공동의 연구와 정책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중환자실로 가는 문턱을 조금 더 낮추는 노력을 함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듣기에는 재활학과 선생님들이 중환자 재활에 관심이 없는 거는 역시 또 수가인 것 같거든요. 이걸 해도 돈을 못 버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 수가가 확실히 갖춰져 있는 뇌신경 재활이라던가 척추 이제 손상일 때 재활이라던가 이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니라서 그다음에 각 병원별로 재활의학과에서 일하는 교수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재활의학과가 아니라 뭐 건역외상센터라든지 이 센터급에서 따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조금 뽑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는 것도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을 뽑을 때는 항상 그 사람에게 줄 월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월급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 수익을 어떤 데서 창출할 것인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수가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한 지금 10년 정도 해 나가면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중환자 재활 전담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생겼는데, 사실 그 생기는 과정에서는 수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생긴 이유는 외상센터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특히 간호부에서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전담 간호사 한 명을 인원 충원을 안 하고 한 명을 빼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 라고 해서 사실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런 인식과 노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교수님 일하시는 부산대요. 그때는 가능했지. 당장 제가 돌아가서 우리 병원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사실 저희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계약직으로만 뽑고 있고 근무 이제 계약 끝났다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배 의사들에게 이 중환자 재활 분야 전문가로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제 우리 분야의 매력 또는 하고 싶은 이거 너무 괜찮다 비전 이런 거를 한번 소개시켜 주신다면요? 그 재활의학과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영역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은 아직도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봤을 때는 약간 미개척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후배 의사분들께서 재활의학과가 너무 좀 정적이고 약간 조금 그런 좀 지루한 느낌의 그런 의학이다라는 고민이 들면 중환자실로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고 그렇게 오시면 이제 매일 여러 의료진과 환자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제 토의도 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재활의학이 이제 중환자실 치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보람을 좀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께 제가 예전에도 좀 고민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재활의학과 전공의 선생님이 중환자 재활에 관심이 있고 사실 본인은 중환자 수련을 해서 중환자실 전담의사로 일하면서 중환자 재활에 매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중환자의학회에서는 재활의학과 의사는 중환자의학의 세부 전문의 자격증을 안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는 재활학과 의사이고 내과계 의사이고 중환자학은 공부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길을 막아놨냐라고 이제 이렇게 전공의로서 저에게 이제 질문도 하고 이걸 좀 해결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문의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교수님 생각이 났단 말이죠. 너무나 모두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중환자 선생님들이 다 아는 재활학과를 진짜 열심히 하는 이 정명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중환자 세부 전문의에서 약간 재활의학과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현실 또는 이제 그런 걸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한 이유 중에 아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의학과가 중환자실로 가는 그런 문턱, 뭔가 조금 두려움과 생소함과 낯선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 전공의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면 중환자실에서 환자분들의 예를 들어서 뭐 PICC나 그런 간단한 처치 프로시저 같은 것 정도를 저희가 당연히 정규 그 수련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은 시험도 치고 하는 기회를 조금 주는 게 재활의학, 그러니까 중환자 재활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사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환자 재활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재활의학과보다 중환자 의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경험, 그런 전문 분야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앞으로 조금 학회에서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선생님 같은 어떤 파이어니어께서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이제 교수님 뒤를 따를 수 있는 재활학과에서 특히 중환자 재활에 관심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그 뒤 길을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이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중환자학회 회원분들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환자 재활을 이제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상당히 좀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같이 하는 사람도 잘 없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저보다 먼저 하신 교수님도 많이 계셨지만은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아마 앞으로 중환자 재활이 정말 더 커 나가는데 모자람 없는 이제 환경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 재활이 앞으로 조금 더 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성심성의껏 여태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병원 재활학과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중환자 재활의학회의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는 장명훈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했었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